예, 또 하지요. 2차 시. 지금 문학과 인간 6주 공부를 하고 있죠. 시란 무엇인가? 2차 시 봅시다. 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끝냈죠. 1차 시 때 시란 인간의 삶과 정서를 온유에 실어서 압축적으로 제시한 문학의 한 장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상어 문학어 살펴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의사소통 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상어의 어떤 그 의미는. 근데 이제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문학 언어는 결국 일상 언어를 기초로 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그 무엇인가를 그 지시할 때 그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 생활 이후에 그 오랜 시간에 인간의 삶이 문자로 이제 축적이 됐잖아요.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도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 뭐 오래된 이제 뭐 속담을 인용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디 영화나 소설에서의 어떤 뭐 대사 문장을 또 활용한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일상 언어 역시 어렵고 복잡한 경우도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하여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일상어의 목적은 뭐 대체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 결국 이제 그 의사소통,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한다면 문학의 언어는 그거 플러스 뭐 정서까지,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문학적 언술 역시 문학적 언술, 문학에 사용한 언어는 2차적인,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2차적인 기하학적 체계다. 자, 문학적 언어를 이루는 요소들은 1차적으로 이미 언어학적 체계에 속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비유,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언어는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에서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본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학에 사용하는 언어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학을 이루는 언어 요소들은 그 일상어에 플러스된 것이니까, 그래서 1차적인 뭐 언어학적 체계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2차적인 기호학적 체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뭐 그렇게 혹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패스해도 돼요. 자, 이제 이것만 보죠. 일상의 언어가 일상 언어에서 계속 내가 이제 일상어에서는 어떤 지식과 정보의 전달, 곧 원하는 그 어떤 의미의 정확한 전달, 그렇죠. 이게 이제 성공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행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 언어는 그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근데 문학의 언어는 지시하는 내용 이상을 이제 말해 주려고 하더라.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보면
그 일상의 일상어에서 그 우리는 이제 뭔가를 말을 할 때 이렇게 의미를 그 이를테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실은 무엇인가 6주차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은 무엇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그 지식 내지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죠. 전달하고 있죠. 전달하면서 내가 말하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것을 에, 전달 전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6주차에서 문학이란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내가 전달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이제 그 기호 체계로 일단 해석,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서로 이제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가 잘 전달되고 또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상호간에 이런 일상어를 통한 어, 어, 이런 그 의미의 전달과 수용이 즉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종종 이 언어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다 전달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서로 상대가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도 되면 뭐 A와 B 또는 뭐 갑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도 A가 하는 말을 B가 100%다 알아듣는 건 아니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퍼센트지는 지금 뭐 메모해 둔 것이 안 보여서 그 다 이제 수치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뭐 한 80% 정도, 80%, 85% 정도 마주보고 1대1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다른 상대방이 청자가 다 온전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예. 근데 이제 문학의 언어는 그 지시하는 내용 이상, 그러니까 그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설명 그 예를 들면 좀 더 쉽겠죠.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자 초승달, 초승달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늘에 뜬 달, 일단 하늘에 뜬 달이죠. 근데 초승달은 그 음력으로 일테면 뭐 그 이제 초하루 이틀 뭐 사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생기는 그 눈썹 같은 그런 달이죠. 그런데 시에서 초승달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맥락에서 이를테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유추하겠지만 시에서는 임의 눈썹을 의미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이 지시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문학에서는 그 이상을 말해 주려고 한다, 말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보름달은 이제 그 음력 보름 15일 한 달 중에서 그 보름 무렵에 뜨는 밝고 둥근 달이죠. 근데 시에서 보름달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언어를 썼을 때는 이제 그 또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그 이 기호 하늘에 떠 있는 밝고 둥근 달이라고 하는 그 기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뭐 풍요라거나 평안이라거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의 시 산유화 중에서 산유화인가요? 산유화가 아니었네. 하여튼 그 이별하는 시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진달래꽃. 진달래꽃. 죽어도 나보게 엮여 가실 때는 뭐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그 기호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바보죠.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떠나신다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 이상의 그런 슬픔, 물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죠. 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그 가시는 길에 뿌릴 테니까 가시는 길에 사뿐에 지뢰 밟고 가라. 이 산화 공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죽어도 눈물을 흐르지 않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섭섭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문학의 언어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 요지는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비교할 때 일상의 언어가 그야말로 사전적인 그 지시하는 것을 일대일 그 대응해서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이제 새로운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창조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언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그 일종의 우리가 감동을 했다면 그것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이 일상의 언어와 달리 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정서가 일상의 정서를 넘어서는 무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어 활동에서 말하는 사람이 부호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고 상대방이 부호를 해독해서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의사소통 과정이라 할 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일차적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지만 언어는 타자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어떤 절대적 뭐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감정마저도 언어로 번역될 때만이 구체성을 이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마저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구체성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배고프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느낌이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우리 머릿속에서 배고프다는 언어로 구체화되었을 때 배고프다는 생각이 비로소 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만 해서는 상대방은 내가 배고픈지 어쩐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발화돼 나올 때, 나 좀 배고픈 것 같다 할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배고프다는 느낌이 비로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말했을 때 언어학자의 어떤 견해를 설명했던 것처럼 언어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면서 어려운 말만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면서 동시에 대상에 왜곡된 표현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이제 세 편의 시를 내가 그 다음 페이지에 실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제 그 우리 공부 문학 시간은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도 좀 풍부하고 또 새로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틀을 훨씬 벗어나서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좀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자, 이 말은 언어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다. 대상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다. 그러니까 동시 대상의 왜곡된 표현이다. 이 말은 이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물과 만나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사실 사물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무지개 색깔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가 7개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그런데 또 언어 문화권에서는 5가지 색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문화권, 자,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색 사이에 겹쳐 있는 그 색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죠. 물론 이제 우리 언어는 감각어가 많아요. 색채어 중에서도. 이를테면 뭐 노르스름하다거나 누르스름하다거나 이런 어떤 그 어떤 상태의 정도를 이렇게 좀 미묘하게 차이를 두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긴 해요. 그럼 어쨌든 무지개 색은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가지 말고 그 겹쳐져 있거나 이런 색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개는 일곱 가지 밖에 우리 언어로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언어가 없으면 나머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물과 만나지만 언어가 사물 그 자체는 아니다. 자, 김춘수의 시꽃, 오생의 시 그릇, 신동집의 시 오렌지는 언어가 갖는 이런 특성, 어떤 특성이요? 이거 왜곡된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춘수의 시.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어떤 내가 불러줌으로써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역시.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의미죠. 어떤 의미. 자, 김춘수는 이 시에서 일단 언어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품을 수 있을지, 또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붙은 이름들이 제대로 붙여진 것인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초월적 결과로 인식하고 끈질긴 탐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상의 것을 끈질기게 탐구한다. 물론 이제 이 시에서,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내가 이 설명들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 그가 꽃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영 그릇 연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1번 그릇 1번. 자,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쵸. 그릇, 유리 그릇 깨진 것 잘못 다루면 손 베고 피나죠. 잘 모르고 밟으면 피나고 칼날이 된다. 날카로움.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정말 표현들을 잘했어요.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여. 나는 지금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참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보면 물질의 진료성인 흙과 그릇의 상관관계를 유추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 자, 이제 이 연작시는 결국 그거예요. 사물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를 초월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작품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이 어떤 거, 그릇이죠. 그릇. 이 시에서는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고 그 사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 본질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의미를 담는 그릇이죠. 그 그릇들은 어느덧 이제 비유하자면 감성의 풀 위에 이성의 이슬들이 맺혀 있는 신선한 공간을 만들어내더라. 자,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것만 봅시다. 이 시는 그래서 절제와 균형이 끼어질 때
사물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이런 이제 주제 의식을 담고 있지요. 그 결국은 김춘수의 시 꽃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언어가 갖는 한계와 이렇게 또 밀접한 관련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어로 우리가 지시하는 언어로는 그 언어의 본질을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참 어려운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오렌지 봅시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다. 왜요?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나는 오렌지를 보는데 오렌지도 나를 본다는 얘기죠. 마음만 있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랑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죠. 껍질을 벗기면 어때? 그 껍질을 벗겨서 오렌지의 짭짤한 속살. 짭짤한 속살. 정말 이 언어 선택 기가 막혀요. 짭짤한 속살을 우리가 지금 오렌지라는 시를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군침이 좀 고였어요 이게. 그 오렌지가 갖는 그 특유의 그 향과 또 시면서도 달콤한 아이코 이제 근데 그 속살 짭짤한 속살 대단한 그 비유적 표현이죠. 자, 하여튼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 있지만 벗길 수 있지만 오렌지에 손을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다. 그건 나는 위험한 상태다. 아, 껍질에 한없이 씌워진 그림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렌지에 대한 시적 화제의 태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집요하게 밝히기보다는 반쯤 인식한 정도로 머물러 있을 때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 삶의 나머지 의미를 더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어려우면 넘어갔죠. 이거 사물에 정의를 내리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그 정의와는 상관없는 성질을 가진 어떤 본질적 존재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사물의 본질 파악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세 편의 꽃과 그릇과 오렌지 이 세 편의 시는 결국 이거예요. 존재 본질을 탐구한 일의 중요성 혹은 그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면이 하나 있고 또는 어떤 사물 혹은 대상의 절제와 균형이 깨어질 때 드러나는 위험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언어가 갖는 한계 이 역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지시하는 대상은 언어를 통해서만 인간의 관념이 될 수 있죠. 즉 오렌지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봐요. 오렌지. 내가 오렌지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바로 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는 오렌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렌지가 있든 없든 하여튼 없으면 더 그러겠죠. 내가 오렌지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오렌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려지겠죠. 이게 관념이죠. 왜 관념입니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앞에 그 노랗 조금 일정하게 우둘툴툴 하나요? 그런 그 좀 두꺼운 그런 껍질로 쌓여 있는 포들포들한 그 오렌지의 속살. 하여튼 오렌지가 이렇게 에, 우리 당장에 손에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오렌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념으로서만 이미지로서만 그 모양과 형태와 색깔과 그다음에 그 안에 포들포들한 이렇게 신맛과 단맛을 내는 그 오렌지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잖아. 이것이 이를테면 관념이죠. 추상적인 것. 근데 관념이 되어버린 순간 실체는 사라지고 오렌지의 본질은 아닌 거죠. 인간에게는 관념만이 남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언어의 한계는 사물을 지시하는 언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도 인간의 감정은 매우 미묘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감정은 하나의 단어로 표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뭐 다양한 어떤 어떤
어떤 언어와 또 비언어적 어떤 뭐 수단을 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얼굴 표정이라든가 눈의 표정이라든가 또 이제 뭐 제스처라든가 이런 비언어적인 어떤 그 수단과 함께 뭐 난 내가 좋아라거나 근데 그렇게 발화했을 때 그 감정을 응?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감정만 하나만 가지고 그 내가 누군가를 그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온전한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차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6주 3차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